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세상에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춥니, 진짜. 많이들 옷 두텁게 입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등등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세금 안 낸 체납자 집에 국세청 단속반이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냥 오렌지색 박스가 수두룩 그 에르메땡 그거 명품 가방이 무려 60점, 현금과 순금 10돈, 자 미술품 4점까지 별이 9개 9억 원어치를 압류했지만 아직 체납 세금액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리겠습니다. 아, 맛집으로 유명한 돈가스 집입니다. 누가 먹다 남긴 것 같은 단무지가 나왔어요. 사장님은 절단 과정에선 이 모양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씹어봤죠. 에라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신 권용성님. 똑같습니다. 예. 자, 지하철에서 저 아가씨한테 다리 좀 조금 내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중앙 통로까지 오히려 다리를 뻗네요. 네 집 딸내미인지 하신 박소영님. 자, 인천 대공원에서 저러고 잡니다. 인간아 입 돌아간다 하신 곽혜경님. 자, 오늘은 우리 엄마 신전옥 여사 생일 잘못 나왔어요. 잠깐만 빼주세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엄마 신전옥 여사 생일입니다. 엄마 완전 사랑해 하신 김나래님. 다시 보여주시죠. 자,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저를 잡상인 취급하면서 들여보내주질 않네요.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조사입니다. 꼭 좀 협조해 주세요 하신 박소영님. 자, 그리고 김세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현아 공연 중 기절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 가수 현아 씨 공연 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버블팝 그 노래 안무의 하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네, 맞습니다. 안무가 아니고요. 무대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카오에서 열린 워터밤 2025 마카오 무대인데요. 자신의 히트곡 버블팝을 부르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곧바로 달려와서 현아 씨를 안고 내려갔고 현아 씨는 의식이 없는 듯 내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팬들은 뭐 당연하고요. 많은 분들이 현아 씨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현아 씨가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좀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미주신경성 실신, 이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급격한 다이어트로 이 질환이 재발한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 30년 전 그 가수 활동하던 시절 몸이 아파도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을 텐데요. 저런 장면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봤는데 무슨 AI가 편집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아 씨는 워낙에 뭐 프로의식이 있는 가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만든 영상인가 했는데 진짜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니까 지금 소속사에서 지금은 휴식을 하고 안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요. 현아 씨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프로답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근데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앞으로 체력도 키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어요. 오늘 마카오에서 돌아와서 회복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팬들 잡고 도박 물음표. 자, 버스 안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쌩 달리는 버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손으로는 핸들 잡고 있는 버스기사 휴대폰 조작에 매진하는 왼손 덕분에 핸들과 변속기를 잡는 건 고작
오른손 하나. 도대체 운전 중 뭘 하나 봤더니 뿅. 돈 먹고 돈 먹기. 도박 사이트로 추정이 되더라. 자, 앞에 봤다가 휴대폰 봤다가 아주 그냥 바빠. 혼자 바빠. 자, 승객들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 아슬아슬. 바로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서 강남 가는 내내 저러고 있더라.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제보자분이 출근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맨 앞좌석 조수석 옆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았던 겁니다. 예. 저 모습을 1시간 20분 내내 바라보고 있었으니 제보자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 모습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한쪽 거치대에 있는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고요. 화면 조작하고 체크하고 아니 그때 지금 버스 안에도 출근 시간이니까 한 자리 빼고는 다 10,000원이었고요. 차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저 상황에서 막 저기 차선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아유 아침에 진짜 일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 아마도 말이죠. 야, 내가 운전 경력 30년 무사고야. 이거 왜 이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고속도로 속도가 상당합니다. 버스용 도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진짜로 저렇게 운전했다면 징계 내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 그 버스 회사에서요? 네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운전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가 저렇게 하는 거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이제 내부 블랙박스가 달려 있을 텐데 저 휴대폰이 놓여 있는 자리를 보면 그 사각지대인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공원에서 나이스 샷입니다. 자, 날 추워지니까 멀리 나가긴 싫고 가까운 데서 하자.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숲을 넘어 잔디밭에 보이는 한 남성. 자, 골프공 3개를 깔아놓고 통슈 다시 통슈 통 마지막. 자, 공 굴리는 퍼팅 같은 건 감질만 나서 안 해. 어프로치 샷 정도는 날려줘야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맞을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잔디광장에서 이 모습을 본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주말 낮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한적한 공원 구석 잔디밭에서 저렇게 30분 넘게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해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출입이 가능한 잔디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산책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간을 저렇게 차지하고 퍼팅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위험해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도로 옆에 놓인 귀여운 병아리 인형 정체는 다름 아닌 골프채 커버입니다. 자, 그 뒤를 쭉 봤더니 나이스 샷! 자, 골프 연습 중인 두 남녀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톡! 자, 남성의 특훈을 받은 여성 또다시 집중해서 파! 보다 못한 남성은 하은아, 그거 아니지. 오빠 봐봐. 어때? 잘했지? 자, 아주 좀만 있으면 공원에서 드라이버 샷을 날리겠어요. 자, 일단 뭐 폼 얘기하기 그런데 폼이 엉망입니다. 남편이 가르쳐주고 있긴 한데 본인도 배우고 저기서 배울 게 아니지요. 정말 연습장이나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시민공원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와서 골프백을 밖에 두고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인데 골프 운동 뭐 사실 저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문제는 퍼터 같은 게 아니고요. 예. 공을 띄우는 겁니다. 사실은 골프공은 상당히 그 속도가 있으면 다치기 아주 십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 다른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저거 봐요. 난리잖아. 엉망입니다. 폼은 엉망이에요. 누구 가르쳐줄 사람이 아닌데 자기 가르쳐준다고 일단은 도로까지 나가니까 도로 가서 또 공을 줍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아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왜 16명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 가족들과 다 함께 동네 고깃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친구 5명 모두 자녀가 둘씩 있어서 총 20명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한 친구네가 아프다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곧바로 식당 사장님께 4명이 못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잡아두었던 4테이블 중에 3개만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16명이 모두 들어온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밑반찬은커녕 물도 한 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불을 피워주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참네. 20명이 예약을 했으면 20명이 와야지. 16명만 와가지고 아유 짜증나. 사장님 지금 저희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뭐 못할 망을 써요? 내가 이런 손님들 때문에 이 자영업이 힘이 들어. 저기 사장님 말을 함부로 하시네. 사과하세요. 아니 무슨 사과요? 사과 못하겠다며. 못하겠다며. 뭐 때리겠네. 아이들도 있고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대화를 더 하지는 않았는데요. 밥 먹는 내내 째려보는 사장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식사 후 계산할 때까지도 사장님은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셨고요. 식당이 만석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심지어 만석도 아니었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16명에서 40만 원 가까이 먹고 나오면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정말 맞나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보시죠. 먼저 식당 사장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요. 아저씨가 4명 노쇼한 거 아니요. 주말 저녁에 한 테이블 꽁으로 날려서 열받아 죽겠구만. 우리 보고 사과까지 하라고. 아유 정말 아프니까 사장이다 진짜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다음 사연자 손님이 아니 사장님 산수가 안 돼요? 8명 중에 4명 안 온 것도 아니고 20명 중 4명 안 온 것 이렇게 욕먹을 일에 제가 밥값 40만 원 냈어 나 지금. 아주 그냥 누가 들으면 미슐랭 3스타인 줄. X. 양 변호사님. 사장님이 뭔가 그 직전에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게 아닌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저 정도 숫자의 단체가 예약을 하면 뭐 2~3명 정도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20명 예약해놓고 24명 오면 많이 왔다고 안 받으실 건가요? 저는 진짜 자영업자들 힘든 걸 아시는데 이번 경우는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도 사장님을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식당 20명 갔다가 한 테이블 정도 5분의 1 정도 당연히 못 갈 수 있죠. 한 집이 아플 수 있고 너무 그런 건 일반적으로 많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손님 들으라고 화를 내고 뭐 거의 욕을 하기 직전까지 가실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좀 화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한 반 정도가 안 되거나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막 20명 예약을 했는데 10명이나 10명 채 못 왔을 때는 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 10%, 20% 이게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약 받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네. 둘 다 그 직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모두 20명 중에 16명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노쇼 아닌 게 다행이라는 그 반응이 많은데요. 특히 지연이님께서는 80만 원 먹을 거 눈치 주셔서 덜 드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 좋게 아유 잘 드시라고 잘 챙겨주시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토터치. 예. 이제 스마트하게 쓰세요. 당신의 스마트폰만한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세상에 없던 편안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무통은 세상에 없던 소재부터 만들었습니다. 가장 쾌적한 자연 소재. 프리미엄 메리노울로 만든 H1 텍스 원단. 발도 피부이기에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그대로. 답답했던 당신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처음이야. 이렇게 따뜻하고 가벼운 베이글. 구스다운의 황금 비율. 베이글이 끌리는 계절. K2 베이글.
남편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2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반성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정말 들으신 것처럼 기막힌 사건입니다. 타지에서 일하던 남편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진짜 그야말로 죽을 뻔했다는 아내분의 제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12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충북 청주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제보자와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에 남편은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고 이 회식을 하다가 밖에 잠깐 나와서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혼잣말로 왜 휴대전화를 꺼놓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제보자랑 전화 연결이 됐는데 남편이 지금 시비가 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밖에 이제 수화기 너머로 웅성웅성 욕설을 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의 그 혼잣말 왜 휴대전화 꺼놓는 거야? 라는 혼잣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시비가 붙은 그런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보자와 통화를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러시는 거냐? 그냥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다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가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한 30-40분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 동료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남편이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가서 좀 말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30-40분 만에 드디어 통화 연결이 됐는데 이 받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편과 통화 중에 갑자기 남편이 여보, 잠깐 지금 시비 걸린 것 같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시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 그런데 30-40분 만에 전화 연결이 안 됐다가 간만에 딱 연결이 됐는데 웬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 남편이 아닌. 자, 그리고 그 남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데리고 가세요. 자, 남편의 휴대폰 대신 받은 남성과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누워있어요. 저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거 들었어요. 저랑 통화 중에 제가 끊겨갖고 그냥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데리고 받았는데 지금 누워있거든요? 네, 데리고 가주세요. 전화 못 받나요, 지금? 네, 못 받아요. 저 지금 들어가야죠. 너무 괘씸한 게 저희 남편이 제발 살려달라고 시아버지 가다상을 한다고 그거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어쩌라고 알바야? 이러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 이러면서.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남친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들 앞에 뻗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당장 데리고 치우세요 빨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오디오만 듣는데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방금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여기 계신 네 분이 다 막 장탄식을 쏟아내셨어요. 네. 진짜 이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전화 통화했을 때 잠깐만 이랬는데 좀 있다가 모르는 젊은 남자가 받아서 지금 누워있다. 이 누워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워있으니까 뭐 어디 옆에 사우나 있으니까. 지금 사파 이 상황입니다. 네, 누워있다. 그러면서 우린 집에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도리어 뭐 들으셨잖아요. 뭐 댁 남편이 먼저 시비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얘기도 다 거짓입니다. 어이 하면서 시비를 건 것도 그 남성들이고요. 남편을 먼저 밀치고 때려 눕힌 것도 그 남성들이라고 지금 남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너무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들 내가 알게 뭐야 알바냐 그러면서 그냥 너도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조른 거예요. 이 남성들이 갔고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남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보자는 급히 청주로 떠났습니다. 자, 지금 남편분의 얼굴 상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혈흔이나 이런 걸 좀 저렇게 흑백 처리를 해서 최소화했는데요.
아, 진짜 이게 처음에 아내분조차도 남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데 뭐 머리부터 코뼈, 눈부위 다 부어 있어서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갈비뼈, 코뼈, 골절에 손가락 인대 파열이 있었고요. 제일 심각한 건 눈이었는데 눈 안쪽에서 출혈이 계속돼가지고요. 실명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출혈이 멈춰서 다행히 수술하고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전치 8주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전치 8주이 골절에 대한 깁스한 8주를 하는 거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황당해서 CCTV를 봤더니 이 남성 2명이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상의가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데 한 200m를 쫓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서 또 눕힌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쓰러지니까 올라타서 목 조르고 얼굴 때리고 제가 전하면서도 아니 이건 뭐 사람을 아예 진짜 잡으려고 작정을 한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도 살인 미수로 적용해서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역시 살인 미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이 무차별 폭행으로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이 남편, 직장도 잃고요. 지금까지 저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인 남성들 반성하거나 뉘우쳤을까요? 제보자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1차 때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다 재판에 갔어요. 가해자 한 명이 본인 지인들이랑 가족들이 왔다는 걸 인식을 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슨 속보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사람 만난 것처럼 갈 때 악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해자 부모들끼리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받고 있구나, 이쪽은 아예 없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저 얘기 듣고 이 가해자들이 그냥 일반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재판장입니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올 때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방청석을 보면서 씩 웃는 모습,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로 보이는 자들이 왔던 것 같은데 변호사하고 회의하는 모습인데 뭔가 형량을 낮추면서 막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고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재판 중에는 살인 미수죄인데 이거를 공동폭행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인 미수가 성립한, 살인 미수는 살인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실 때리고자 또 했던 공격하는 부위가 얼굴이나 중요한 부위입니다. 맞아요. 비록 흉기 사용은 없었지만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나중에 구호 조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가해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서 결국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또 거짓말도 했다면서요. 재판 과정에서요. 좀 기절한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 미수한 건데 우리는 기절한 줄 몰랐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 재판 중에 갑자기 바꾸니까 검사가 아니 지금 경찰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경찰이 압박을 가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금방 거짓말로 드러난 게 그 가해자 중 한 명을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이 포렌식에서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기절한 사람 때렸다. 그 구급차가 와서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기절한 사람을 초크를 해서 또 이렇게 졸라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짜로 실명했으면 3년 6개월 스타트 아마도 이제 3년 6개월 최소한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처음에 들으셨죠. 아내분한테 전화 걸었을 때 누워있다 전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기절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카톡 메시지를 포렌식에서 봤더니 야 구급차 와서 걔 가져갔다. 아이 넘어지네. 초크로 기절시켰어. 크크크. 실명됐으면 3년 6개월 스타트.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아니 어떻게 20대 남성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누나라는 사람이 잠깐 사과한 것밖에 사과가 없고요.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맨 처음에는 합의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재판 과정 중에 도저히 합의가 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편이 그 이후에 지금 직장을 잃은 거예요. 예. 이 사건 다음 날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아이고. 당연히 못 가셨죠. 그런데 지금 병원비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남편이 후유증이 있으셔가지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도 못하고 매일 악몽을 꾸신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그 끝까지 지금 죽음의 바로 앞까지 가실 정도로 맞았는데 당연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정신적 타격이 있으시죠. 제보자께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힘들어하는 남편을 두고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가해자들이요, 최후 변론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식당에 남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두 사람, 자정이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계산만 마치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 후로 한참을 기다려봐도 두 사람 모두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바로 다음 날 식당 사장이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예,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은요 진짜 황당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자,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네, 서초구에서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밤 10시쯤에 남녀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넘어서 갔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남성 가방이 하나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가방을 두고 갔네. 이제 가지러 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새벽 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늘 일요일은 문을 닫는데요. 저기 가방 있다. 네네, 저 가방을 두고 갔어요. 근데 뭐 너무 급하면 당연히 바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도 뭐 새벽 1시 반까지도 안 오시길래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또 쪽지를 붙이셨습니다. 일요일은 가게 휴무이니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쪽지를 붙이고 퇴근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늘 쉬는 휴일이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휴무일 바로 직전 토요일 밤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장님은 내일은 쉬니까 말이죠. 식당 앞에 쪽지를 붙여두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휴무일에 아내분과 함께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열쇠공, 갑자기 열쇠공.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과 보안업체 직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제 그 파우치 놔두고 가신 분님 지금 오셨거든요. 예. 또 문을 그냥 당기니까 열린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오신 거죠? 맞아요. 네,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흔든다고 그게 열릴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출입문까지 확실하게 그걸 걸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열었지? 열릴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아까 여기 현장 도착했을 때 둘러봤는데 옷걸이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새꼬챙이를 확인하고 혹시 몰라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걸 여신 거 맞냐 이러니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열쇠공을 불렀대요. 뭐예요 이게? 아니, 자기 가방이 안에 있으니까 잠긴 문을 열쇠공을 불러서 열었다는 건데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쉬는 날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안업체 직원이 아니 사장님 여기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가서 자기 가방을 챙겨 나왔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안업체는 이제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출동을 한 건데 아니 사장님이 아니 식당 문 잠그고 그 번호키까지 잠그고 보안업체 경비 설정 해놨으니까 보안업체에 알람이 그렇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손님이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거냐. 황당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직접 손님이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식당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 직원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가만히 식당 근처에 보니까 무슨 쇠꼬챙이 같은 게 떨어져 있었어요. 예, 손님한테 혹시 이걸로 여운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열쇠공 불러서 저걸로 문 닫다고 이렇게 나중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열쇠공 부르면 대한민국 어느 집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열쇠공 일하시는 분들도 직업적 양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열쇠공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래야죠. 왜 식당 문 열어줬냐 물어보니까 열쇠공도 기막힌 답변을 내놓습니다. 또 뭐? 손님이 어떻게 했냐면 열쇠공한테 이 가게 알바생인데 비밀번호 까먹었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럼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사장님 번호를 모른다면서 사실은 어제부터 알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열쇠공은 당연히 사장님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출장비 5만 원을 줬다고 해요. 손님이. 그래서 그거를 받고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가방을 꺼낸 다음에 손님이 열쇠공 좀 다시 잠가줄 수 있냐고 얘기해서 열쇠공이 문 잠그는 방법을 또 손님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식당 알바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야, 너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제가 어제부터 일해가지고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일단 얘기는 돼. 근데 도대체 진짜 이 가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맞아요. 찾아갔어야 그것도 됐나 궁금해. 싶잖아요. 이 손님이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방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일을 가야 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보안업체를 부르게 됐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의 이 목숨 한 번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선처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사장은 그래도 이건 범죄다. 정당하게 처벌받고 2번 다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손님 메모장에 연락처만 있었으면 전화를 드렸을 거다. 직접 말씀드리려고 보안업체가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은 정말 살만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면 하지 마셨어야지. 자, 손님에게 이런 황당한 오히려 이제 사장님 본인의 탓을 하는 듯한 문자를 받은 사장님.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사장님과 그 문제의 손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잘못인 거 알아요. 제가 잘못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인정도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당연히 알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제가 어떻게 몰라요. 초등학생도 아는 범죄를 왜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한 번에 이제 선처가 안 되실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뭐 어디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강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처를 한 번 해주실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제가 여쭤본 거죠. 우리 이제 점주님 넓은 아량으로 점주님 말씀대로 처벌 받을게요. 그래서 고마울게요. 애진자에 그런 선처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셨다는 거죠? 자, 교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거랑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거랑 어떠십니까? 아니 이분은 매를 버시네요. 이 말로 매를 버네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찾아와서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랬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면 봐주실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뭐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로 주고받는 글 중에 메모장에 연락처가 있었으면 내가 연락드렸을 것을 뭐 이런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남긴 사장님 잘못인 것처럼 써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또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당당하게 도리어 큰 소리를 지금 팡팡 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몇 마디 못 하시고 계속 말로는 내가 잘못을 안다, 잘못한 거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뉘앙스가 뭐 별로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선처를 못 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선처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시다는 거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너무도 화가 나시죠.
양 변호사님, 좀 잘못했다고 좀 싹싹 좀 빌어. 그러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정말 제가 정말 큰일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진짜 뭘 몰라서 시골에서 상경해서 뭐 연락처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마음 약해져서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통하니까 그 다음날 사장님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나중에야 신고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왜냐하면 저렇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싶어 하신 거고 또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일 겪으실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저 손님 경찰에서 수사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도 그 사장님이 선처를 안 해주셨다고 판사한테도 저 선처 한 번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이제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선처 해줘야 된다. 젊은이 또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라니까. 자, 아니다. 법은 냉정하다. 어떤 거? 냉정하죠. 봐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말투가 잘못됐어요. 정말로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봐줄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한 80대 남성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나누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가 연체가 됐단 겁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남성.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진짜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오늘의 제보자는 50대 장남이신데요. 80대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 어떤 카드 회사에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예. 카드 대금이 연체됐습니다. 빨리 내라는 독촉 전화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카드 쓸 일 전혀 없으신데 너무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래도 찝찝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녀들이 카드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어허. 그것도 카드 한 장이 아니고 카드 여러 장이 다 연체 상태였어요.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아들한테 카드와 통장을 다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둘째 아들, 나는 보관만 했을 뿐 절대 쓴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좀 의심스러운데요. 자, 결국 제보자, 이 장남과 가족들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자, 큰아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하고 있는 와중에 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드 본인이 사용했다고. 처음에는 친구를 빌려줘서 친구가 사용했다고 그게 거짓말 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걸 가져가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심각해졌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재수 씨?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전화가 와서는 사실 제가 시아버지 카드를 좀 썼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재수 씨 50대로 남동생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박상희 소장님이 4년 전에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카드와 통장을 둘째 남동생에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남인 제보자에게 전달하려던 걸 어차피 같은 자식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남동생이 보관을 하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이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 그것도 한 장도 아닙니다.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갈 때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 이런 것들도 모두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로 구매를 해서 챙겨드렸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사실을 이 남편, 그러니까 이 재수 씨의 남편인 남동생, 둘째 남동생 전혀 몰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큰아들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남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를 무려 4년 동안 몰래 썼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은, 그러니까 둘째, 왜 이렇게 복잡해. 둘째는 모르고 있었다. 자기 아내의 그거를. 그러게요. 4년 동안 쓴 돈이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요.
게다가 그 결제 알림 문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차단해서 주변에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다 하나 보니까 뭐 명품이나 뭐 이런 게 값비싼 거 이런 거 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쓴 거예요. 분식집에서 떡볶이하고 김밥 사 먹고 9,500원 나온 것도 저 카드로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렇게 소액을 쓸 때는 카드를 썼는데 예. 또 큰 돈은 현금으로 찾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쓰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아, 현금 서비스는 네. 큰 거 쓸 때는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자, 현금이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예컨대 도박이라든지 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하고요. 혹시나 부정행위, 불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남동생이 이제 아내를 잘 알고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감싸줬는데 사실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재수 씨가 그때는 자녀 키우느라고 빚을 졌고 그때 남동생은 딱 눈 감고 한번 넘어가 줬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도박일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 재수 씨의 태도였습니다. 이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생각하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섭섭했던 부분, 자기 카드 쓴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섭섭한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 건에 대한 잘못을 본인이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에게 이제 자기 잘못은 항상 없고 왜 자기를 구박하냐는 식의 싸우자는 식의 말투로 계속 대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가 그냥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데 나 이 정도 쓸 자격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이 아니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태도가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고 화를 내질 않나. 이 급기야는 어머님, 아버님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잖아요. 앵커 말처럼 기억도 가물가물한 과거 일들을 꺼내면서 그때 정말 섭섭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훔쳐 쓴 돈부터 해명을 그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재수 씨는 이 훔쳤다는 단어에 또 흥분해서는 나를 지금 도둑으로 뽑는 거니까? 내가 도둑입니까? 격분을 했다고 하고요. 가족들은 만약에 이 둘째 며느리가 죄송하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했으면 용서를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 때문에 더 괘씸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예전에 뭐 돈으로 사고 친 거야 자기 돈으로 사고 친 거지. 이 양반은 지금 시아버지 돈으로 사고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사과도 없고 또 돈을 갚지도 않고요. 또 언제 어떻게 갚을지 변제 얘기도 없습니다. 급기야는 가족들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로 지금 상황이고 남동생 같은 경우는 아내랑 더 살 수 없어서 어머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 아이고야. 남동생이 이 재수 씨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재수 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은 제보자하고 여동생 설득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며느리인데 동네 망신스럽기도 하고 의견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처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범죄 예를 들어 절도만 가지고 하면 지금 물론 헌법 불합치가 인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긴 하지만 친족상돌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피해자가 카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요. 아이고야. 명백한 범죄고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5천만 원이면. 근데 이거 정말 이게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경우에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족 간에 부부의 신뢰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고 가족에 대한 신뢰도 깨졌기 때문에 좀 반성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야 살 길입니다. 이거. 자, 교수님, 이 재수 씨가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는데 이미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고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네,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 높죠. 예전에도 8년 전에 그랬다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더 문제는 지금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책임의식도 없고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어디 다른 데 가서 절도하거나 다른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가정도 있고 남편도 이제 당장 뭐 이혼을 하자니 마음 좀 아프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좀 원인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중독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이제 정신건강이나 정서의 문제가 있어서 뭐 우울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이해가 좀 되고 치료를 하거나 보살핌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책임은 지게 하되 보살핌 이제 좀 치료도 받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하시든지 이제 뭐 고발을 하시든지 해야겠죠.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고 제재를 주시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주유소 안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네 사람. 자, 그 뒤에 거대한 탱크로리 차량이 연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성냥에 칙 불을 붙이는데 야야야야야야. 탁탁 성냥개비를 휙 버렸는데 저렇게 불길이 화르르 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시뻘겋게 화염이 번지고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성냥개비를 그저 바닥에 던졌을 뿐인데.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로 재빨리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주유소에서 담배 절대 피우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양 변호사님.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담배 끊으세요. 그래. 네? 양 변호사님, 아무튼 다음 이어갑니다. AI 로봇이 주방에 들어오는데요. 발이 꼬이면서 과당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몸이 완벽하게 접힌 채 겨우겨우 일어나긴 했는데 모습이 어쩐지 좀 잔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테슬라 건 되게 좋던데. AI 로봇이 주방에서 요리에 도전해 보는데요. 프라이팬을 불안불안하게 잡더니만 그대로 음식과 함께 내동댕이 음식을 범벅이 방바닥 위를 탭댄스 추듯이 비틀거리면서 또 한 번 크게 꽈당 넘어지는 로봇. 발바닥에 패드 같은 거 주인이 이렇게 세워보지만 버둥버둥 중심을 잡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태연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얄밉기까지 합니다.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억대로 구매한 로봇이라는데요. 얼마요? 억대입니다. 요리에는 영 소질없고요. 좀 멍청해 보입니다. 기계예요, 기계. 감정 없는 기계. 이해해 주세요. 테슬라 건 참 좋던데. 실력 없는, 감정 없는 기계입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리한 길 위에 차가 벌렁 뒤집어져 있습니다. 차주가 끙끙 열심히 힘을 써보지만 차 무게에다가 장작 더미까지 한가득인 탓에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때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뒤 차량의 차주가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저렇게 해야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뒤집어진 차를 얼마나 고민을 남성의 합세로 차가 세워지는가 싶더니 차와 함께 두 사람도 그대로 발라당 저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짱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넘쳐나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차를 잘 세워야겠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뭐가 나아요? 아니 그래도 뭐 행동은 별로 멋이 없어도 저런 자상함은 멋있는데요. 진짜? 네. 교수님 저 와중에 고맙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럼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같이 지금 도와준 거잖아요. 예,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쓰레기통 입구에 복슬복슬한 갈색 엉덩이인가요? 뭔가가 쏙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민형을 쓰다듬어 볼까 마이크가 손을 뻗어보는데 아니 살아있는 것처럼 뭘 움직여요. 잠깐만 이거 뭐야? 자, 쓰레기통 안을 열심히 탐색하는 정동이의 전체는
살아있는 진짜 아기 곰이었는데요. 갇힌 건가 했더니 아예 안으로 쑥 아주 제 집인 양 안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긴 한데 무섭다. 이 근처 숲속에서 살던 아기 곰이 길을 영 잘못 들었는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앵커 말처럼 귀엽기는 하지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친구는 아니죠. 앞으로는 안전한 숲속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류 수거함에 누가 곰인형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돌아가라 곰아. 집으로 가라. 아, 좋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곰 때문에 난리죠. 자, 사랑하는 사건 만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